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초,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맨션에 중년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찾아온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딸은 29살의 오카다 리카. 오사카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지난 3월 말부터 거의 한 달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연락도 없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어머니가 직접 자취방을 찾아온 건데 현관문을 열기 전 5만 가지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안에 있겠지? 그냥 우울해서 집콕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면... 이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연 순간 어머니는 다리가 풀리고 맙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혈흔으로 가득한 집안 내부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그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경찰과 과학수사팀이 도착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집안에 있던 핏자국은 딸 오카다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고요. 또 사라진 금품도 없어요. 즉 이건 강도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선뜻 오카다가 문을 열어줄 면식이 있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후 납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녀가 살아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카다의 흔적을 찾던 중에 경찰이 수상한 정황 몇 가지를 포착합니다. 일단 연락이 두절된 시점은 2014년 3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에 오카다 명의로 여권이 신규 발급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더 기이한 점이 있었죠. 그 여권에 붙어 있던 사진이 오카다가 아니라 다른 여성이에요. 이거 지금 명의가 도용된 거잖아요. 경찰은 즉각 그 사진 속의 여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죠.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4월 중순쯤 오카다 명의로 트렁크룸 하나가 계약됐더라고요. 일본에서 이 트렁크룸이라는 건 대여 창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곳이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창고의 위치가 오카다가 살고 있는 오사카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도쿄 하치오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록을 봤더니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은 인형. 그리고 애초에 오사카에서 도쿄로 배송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수상해요. 경찰이 즉각 그 트렁크룸이 있는 도쿄로 달려갔고 도착해서 문을 연 순간 악취가 밀려옵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인형보다 훨씬 큰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게 바로 비닐에 쌓여 있던 오카다의 시신이었습니다. 비닐 다 벗겨내서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이 꽤나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락이 두절됐던 3월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다가 시신의 상반신에 칼로 찔린 자국이 다수 남아있는데 공격을 당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살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오카다의 집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후 범인이 시신을 포장해서 여기에 있는 하치오지 트렁크룸에 유기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모든 화살은 그 여권 사진 속 인물, 그 여성에게로 몰립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니까 마침 5월 3일 상하이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항 CCTV 입수해서 하나하나 분석했더니 바로 이 사진 속 여성이 오카다 여권으로 비행기에 타는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 또 다른 여성도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이후 다시 두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온 기록은 없고요. 그녀의 정체는 오이시 유리, 일본계 브라질인이에요.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29살의 여성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오카다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 건 아닌데 도대체 지난 몇 달간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아보니까 2014년 2월과 3월 오카다를 포함한 동창 4명이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때 찍은 사진이 오카다의 SNS에 남아 있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바로 문제의 오오이 씨였죠. 그리고 바로 이때 피해자 시신을 싸고 있던 그 비닐에서 지문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거 역시 오오이 씨의 것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통해 그녀가 확실한 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오이 씨가 현재 중국 상하이에 있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그것도 일본 국적이 아니라 브라질 국적의 그녀를 검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은 우선 사체 유기 혐의로 그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나 통하는 거지, 중국에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그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범인을 알고도 잡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2014년 5월 말 오오이 씨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출두한 겁니다. 자백을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한테 얽혀있는 혐의에 대해 부정하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아니, 내 친구인데 살인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걔 여권을 사용한 건 애초부터 동의를 얻어서 명의를 빌린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아주 뻔뻔한 태도였죠. 그런데 이 발언이 오히려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녀가 머무르는 곳은 중국이죠. 중국에서는요, 불법 입국이 큰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도 타인의 여권으로 중국에 왔다? 불법 행위입니다. 결국 그녀는 일본 쪽의 수사를 받기 전에 중국 공안에 먼저 검거되고 말아요. 근데 이걸 일본 측에서 달가워할 수만 없어요. 중국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겨우 일본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시간은 2년이 훌쩍 흘러갑니다. 그간 일본 측은 그녀의 신병을 인도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결국 D-Day가 다가왔죠. 2017년 1월 2년 만에 일본에 들어온 오오이 씨가 오카다 그 친구 살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막 범행을 부인하니까 여권 도용한 건 맞지만 동의 얻은 거다. 이 주장을 일단 굽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카다 명의로 계약된 그 트렁크룸, 거기서 시신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범인이 오카다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거다라고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것도 정황 증거일 뿐이지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겨우 일본에 온 오이 씨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게 뻔해요. 경찰은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다시 찬찬히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일단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 장소는 그 오사카에 있는 오카다의 자취방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시신을 도쿄까지 옮겼을까요? 택배였어요. 시신을 인형으로 포장해서 보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 인형을, 그러니까 시신을 트렁크룸 주소로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주소로 택배를 보내고 그걸 다시 자기가 창고에 넣은 거예요. 경찰이 신속히 주소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 문제의 트렁크룸에서 500m 떨어진 한 가정집. 그곳이 바로 오오이 씨가 새들어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함께 살고 있던 동거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상하이로 같이 출국했던 그 또 다른 여성, 그녀였어요. 이건 정말 너무도 결정적인 발견이죠. 지금 딱딱딱 들어맞고 있으니까요. 경찰이 자신감을 얻었고 이걸 근거로 오오이 씨를 강하게 취조해요.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너 모든 게 탈로 났다. 너 거짓말 하면 할수록 형량 늘어날 거다. 현실적인 압박을 계속 가했죠. 이걸 견디다 못한 오오이 씨는 결국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오오이 씨 유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본에서 졸업한 뒤에 브라질로 이주했어요. 그러다 20살이 됐을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오사카에서 자리를 잡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죠. 그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떤 외국인과 금전적인 문제에 연루돼서 하여튼 이 일로 결과적으로는 일본 재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오우이 씨가 브라질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게 된 상황인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녀가 의지하던 인물이 바로 앞서 동거인이었던 중국인 여성 A 씨였습니다. 둘은 원래 같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은 중국, 한 사람은 브라질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격히 친해졌죠. 이 둘이 얼마나 친했냐면 얼마 후에 오우이 씨가 A 씨를 따라서 아예 도쿄 하치오지로 이사를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 자리 잡다가 도쿄로 같이 떠났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그 A 씨가 오사카에서 학교 다니다가 2011년부터 하치오지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오우이 씨가 나도 너랑 같이 가겠다 하고 룸메로 따라 나선 거예요. 이후 A 씨는 그런 오우이 씨에게 많은 걸 지원해 줬습니다. 거의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오우이 씨가 알바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자 경제적인 책임을 도맡아 하기도 해요. 함께 살던 집도 A 씨가 계약한 거고요. 이렇게 끈끈하다 보니까 한간에는 둘이 연인 사이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오우이 씨가 A 씨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매우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A 씨가 중국 상하이 일본계 기업에 취직이 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해 2013년 가을부터 A 씨는 상하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이때 오우이 씨는 어떨까요? A 씨와 생리별을 앞둔 거예요.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일본에 있는 것도 불가능해. 나도 또다시 그녀를 따라 상하이에 가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우이 씨가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법 체류를 이어왔어요. 근데 자기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면 붙잡히지 않을까? 붙잡히면 내가 중국에 못 가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A 씨와 함께 할 그 상하이 꿈도 다 깨질 거고요. 궁지에 몰린 오우이 씨는 결국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일단 여기서 그녀의 계획은 한 번도 여권을 발급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막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무작정 뒤졌죠. 그런데 어라? 초등학교 동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딱이잖아요. 그렇게 가리고 가려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바로 피해자 오카다입니다. 왜냐면 오카다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권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거죠. 2014년 2월 1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쯤에 오우이 씨의 작전대로 소규모 동창회가 열려요. 4명의 친구가 다 모였고, 참고로 피해자 오카다의 SNS에 이 모임이 내가 너무 기대된다 라는 글이 남겨져 있고 또 모임 후의 사진도 남겨져 있죠. 사실 피해자는 오우이 씨의 계략 또 전혀 모르고 그냥 설레어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모임 다 끝나고 오우이 씨는 특히나 오카다한테 막 친한 척을 하면서 집에 가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이후에 의도적으로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나 너랑 되게 성격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종종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자.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갑니다. 문제의 3월 20일 저녁. 땡동. 오우이 씨가 불쑥 오카다의 집을 찾아와요.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동창을 내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카다가 문 열어줬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오우이 씨가 다짜고짜 본론을 던집니다. 친구야, 내가 꼭 여권이 필요하거든? 그니까 네 신분 좀 빌려줘, 응? 아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부탁하면 이건 아무리 10년간 베프였어도 거절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분을 빌려달라뇨. 이건 불법인데. 그래서 오카다 또한 너 무슨 소리 하냐 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근데 오우이 씨는 사실 거의 2달간 지금 그걸 얻어내려고 여기까지 빌드업을 해온 거잖아요. 쉽사리 포기가 안 돼요. 끈질기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결국 오카다가 짜증을 내면서 너 나가, 너 내 집에서 나가 하고 막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또 얘가 현관에 딱 버티고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서로 밀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죠.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오카다가 적당히 하고 제발 가 하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다가갑니다. 그 순간 오이 씨가 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그녀의 급소를 막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차례 더 찔렀고 오카다는 피를 막 뿜으면서 힘없이 쓰러졌죠. 지금 이게 다 여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이 씨는 어쩌면 여기까지 모두 예상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후 바로 다음 행동에 돌입했죠. 시신의 몸에서 피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줄어들 테고 유기하기 편하니까 이런 짓을 한 건데 상당히 치밀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닐로 시신을 꽁꽁 싸맸고 상자에 넣어서 다시 빈틈없이 테이프로 감싸요. 이 작업이 모두 끝난 후 택배업체에 전화를 걸었죠. 부피가 좀 큰 인형인데 택배 가능하죠? 그렇게 며칠 후 시신은 도쿄 하치오지의 자택으로 배달됩니다. 사건 당일 범인은 피해자의 의료보험증을 훔쳐 달아납니다. 일본에선 보통 의료보험증이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진이 붙어있질 않다 보니 도용이 쉽고 이걸 이용한 거죠. 시신을 유기할 트렁크룸을 계약한 것도 이렇게 했고요. 또 곧이어 여권 발급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유유히 A씨와 상하이로 떠났던 오이씨. 이젠 그녀가 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여기서 충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돌연 자기가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다중인격이요. 그러면서 오카다를 살해한 인격은 자기가 아니었대요. 다른 인격이었대요. 너무 당당한데 반면에 검찰은 모든 범행 과정에서 이게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흔적이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결국 2020년 9월 오이 씨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 오이 씨. 범행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또 단순해서 일본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한간에서는요, 그녀가 사실 스파이였다, 범죄 집단에 소속된 인물 아니냐라는 루머가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과연 오이 씨가 정말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을까라는 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만큼 악랄하기도 했고요. 오이 씨, 주어진 형을 살고 있는 지금 과연 범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지 그것 또한 그녀만이 알 일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 문제로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 영상을 보는 많은 20, 30대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아무래도 집을 어디다가 구해야 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보통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또 낯선 곳이라 무섭기도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한 원룸 혹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룸메이트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와타나베 사와코 또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와코는 일본 에히메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와코가 어릴 때부터 꽃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걸 보고 자란 사와코 역시 커서 아버지처럼 꽃집을 차리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일단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지난 2015년 사와코는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사회 경험도 하고 돈을 벌겠다는 포부를 품었고 드디어 오사카로 이주합니다. 이 오사카, 대도시의 삶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한데 또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떠오른 게 혼자서 사는 것보단 공용주택인 쉐어하우스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의지도 되고 또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이후 사와코의 삶은 꽤나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룸메이트들도 좋았고 또 인근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착실하게 돈도 모았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중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달 만에 사와코의 쉐어하우스에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녀는 29살의 모리시마 테루미. 테루미 또한 타지에서 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홀로 알바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평소 그렇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해도 다른 룸메이트들과 별 문제 없이 무던하게 관계를 유지했고요. 사실 테루미가 오사카에 오기까지는 남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히로시마예요. 여긴 오사카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그녀는 엄마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 남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엄마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퍼부었고 또 어떨 때는 야구 방망이까지 휘두를 만큼 위협적이었고요. 테루미는 하루도 맘 편할 날 없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폭행을 넘어서 거의 의붓딸이나 다름없는 테루미에게 그가 더러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테루미는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남자친구니까 분명 고통스러워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숨긴 채 끙끙대고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루미가 엄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당연히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시간이 어영부영 지체되면서 아이를 지우는 시기마저 놓치고 말아요. 결국 그녀는 집에서 몰래 출산을 감행합니다. 혼자서요. 고1이었던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출산을 하면서 제대로 된 처치가 불가능했고 끝내 아이는 사산되고 말죠. 테루미는 아이의 시신을 제대로 화장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저 땜에 유기합니다. 소녀가 겪기엔 참 버거운 고통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시간을 겪으면서 테루미의 성격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속내를 절대 비추지 않으면서 비밀이 많고 또 뭐든 숨기는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도 성인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던 중인데 이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쉐어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장소를 보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오사카예요. 테루미는 이게 집을 벗어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고 망설임 없이 집을 떠나 이사를 결심하게 되죠. 한편 테루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는 일찌감치 그만둔 상태였고 대학 진학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 알바입니다. 그러니 수입은 늘 쥐꼬리 같았고요. 그런데 오사카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과 룸메이트들의 삶이 조금씩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그나마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와코, 이 사와코에게 느끼는 감정이 좀 남달랐어요. 두 사람은 분명 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와코는 자기보다 돈도 더 많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또 가족에게도 예쁨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았죠. 그런 질투심 때문일까요? 어느 날부터 테루미는 조금씩 그녀의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현금 몇 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범해지더니 드디어 선을 넘고 말죠. 테루미는 어느 날 사와코의 신분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와 최대한 닮아 보이기 위해 원래는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인데 안경 벗고 또 그녀처럼 좀 짙은 화장을 하고 나서 대출 회사를 찾아가게 돼요. 다행히 직원이 좀 확인을 허술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 확인이 잘 넘어갔고 이후 사와코 명의로 2,2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하게 되죠. 테루미는 신이 났습니다. 처음 가져보는 큰돈이니까요. 그러더니 곧장 쉐어하우스를 나와서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가까운 원룸으로 혼자 이사하게 되죠. 그 외에 돈은 생활비로 충분하게 썼고요.
테루미에게 이건 처음으로 느껴보는 경제적 풍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돈이 곧 바닥납니다. 이걸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분명 회사에서 사와코에게 연락이 갈 텐데, 그럼 모든 게 들킬 텐데? 테루미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그녀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듭니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테루미가 전에 살던 룸메이트들에게 전화를 걸더니 우리 다 같이 파티를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와코에게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파티 음식을 같이 준비하자라고 초대를 하게 되죠. 저녁 7시입니다. 함께 장을 본 두 사람이 테루미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쉐어하우스에서는 두 사람이 파티에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파티를 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룸메들이 사와코에게 너 지금 어디냐? 라고 문자를 하게 되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나 지금 테루미 집인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그리고 잠시 후 띵동! 이 쉐어하우스 파티에 도착한 사람은 테루미 혼자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와코가 지금 내 집에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막바지야. 이러면서 룸메들을 안심시켜요. 곧 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사와코에게 문자가 옵니다. 얘들아 미안. 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냥 나 빼고 재밌게 놀아.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테루미 집에서 파티 준비로 바쁘다더니 갑자기 못 온다고요? 좀 황당했죠. 생각해보면 이 파티 장소인 쉐어하우스와 테루미 집은 고작 3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테루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직접 집에 가보겠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그녀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사와코가 집에 없어. 이후부터 테루미는 아주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갔습니다. 자기가 사실 짚히는 게 있는데 아까 음식 준비를 같이 하면서 사와코의 전 남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사와코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 같다라는 추측입니다. 그래? 별 수 없죠. 어쨌든 그날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어색하지만 어영부영 흘러갔습니다. 한편 사와코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 25일이 되어도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심지어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죠. 걱정하던 가족은 그 알바를 하던 가게에도 연락을 했지만 전날부터 무단결국이라는 소식뿐입니다. 그러다 잠시 후 가게 직원이 사와코의 문자를 하나 받게 돼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못 나와서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같은 시각 가족들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이 문자를 본 사와코의 아버지는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평소에 딸은 굉장히 살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문자 하나만 딸랑 보낸다?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문자가 분명 딸이 보낸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사와코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내용에 따르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사와코의 계좌에서 현금 10만엔, 그러니까 한 100만 원가량이 빠져나간 기록이 발견됩니다. 사와코 계좌에서요. 그래서 그 해당 현금 인출기 CCTV를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그건 사와코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는데요. 경찰은 같이 살고 있던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자명하게도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모리시마 테루미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죠. 12월 29일 경찰은 테루미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말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견한 건 절단된 시신 일부입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인 톱도 그대로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욕실에 있었는데 욕조에서
거의 100고라 시신이 액체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왜 100고라가 됐냐? 염산이 함유된 세정액을 넣어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냉동고를 열어보니까 봉투로 하나하나 소분해둔 신체 일부분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자, 경찰이 하나하나 이걸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가 부족했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경찰이 쉐어하우스를 수색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 2층 서랍장과 또 1층 부엌 수납장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됩니다. 모두 사와코의 DNA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와코예요. 지금 범인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테루미인데요. 테루미는 사실 이 쉐어하우스 집에도 자기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뭐 자기가 좀 컴퓨터를 써야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요.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막난 시신을 심지어 사와코의 집 이 쉐어하우스에도 갖다 둔 거고요. 정말 끔찍하죠. 부검 결과 사와코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런데 시신에선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요. 수면제, 즉 사전에 이걸 모두 계획해둔 범죄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테루미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까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같은 검색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루미가 검거가 되었죠. 그런데 처음 진술에서는 살인이라뇨 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자기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와코가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토막을 냈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이걸 보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할까봐 내가 그냥 혼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테루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녀는 결국 자신이 사와코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살인 이후에 그녀의 현금카드로 100만 원 인출했고 또 그중에 30만 원 정도는 이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용할 도구들을 구입했고요.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테루미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 발견돼요. 시신을 토막낸 것도 모자라서 압력 냄비로 삶았고 그걸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로 갈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하죠. 룸메들 또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전에 테루미와 사와코는 물론 급격히 친해진 경향은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친한 사이였다고 하거든요. 타지인 오사카에 두 사람이 와서 다 의지할 사람 없다 보니까 돈독한 친구가 된 줄 알았다고 말했죠. 테루미의 살인 전말이 드러나고 나서 룸메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한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녀가 가진 것이 부러웠고 그녀가 가진 돈을 빼앗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토막살인한 끔찍한 사건. 사실 이 살인이 정말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것도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토막살인마가 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앞서 테루미가 출산을 한 직후에 아기를 유기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테루미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 좀 경시하는, 별거 아니네 라는 사상을 갖고 있던 건 아닌지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워낙 또 돈이 궁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도 있었어요. 사와코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좀 다소 극단적인 가설이었죠. 물론 테루미의 불행한 어린 시절, 엄마 남친으로부터 성폭행과 임신, 출산까지 겪은, 사실 그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겪다 보니까 인격 자체가 변한 게 아니냐라는 동정의 눈길도 있었습니다. 모리시마 테루미는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되죠.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초범이긴 했지만 그 수법이 너무 악랄했고 또 지속적으로 살인을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그녀는 일본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테루미는 이름을 나카타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명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일까요? 근데 그래봤자 무기징역이라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텐데요. 아니면 혹시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혹시 빨리 과거에 대해서 지워버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일까요? 이 사건은요, 사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테루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강하게 일었던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하진 않습니다. 힘든 시절과 살인을 당연한 인과관계 혹은 면죄부로 받아들일 순 없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